안녕하세요. 쉐리 토크 정한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정한영 씨, 왜 우리가 세상 살면서 너무 착하고 선하고 참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선량하냐 이런 사람한테 우리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네. 저 같은 사람. 네. 정말 법 없이도 사실 것 같아요. 예. 법 없이 살면 안 되는 게. 왜요? 선량한 사람일수록 법이 필요한 게 중간에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주변에 보면은. 저도 보면 도대체 우리나라에 정말 나쁜 사람만 사기꾼들 주변에 무지하게 많아. 진짜 법이 더 무서워야지 되지. 나는 법이 더 무섭고 강해졌으면 하는 바람을 매일 갖고 있어요. 저는 다른 건 필요 없고요. 음주운전. 그리고 거? 아이들 해치는 거, 먹는 거 갖고 장난치는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는 좀 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엄해야죠. 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법이 좀 너무 야가한 거 아닌가. 우리 법 너무 모르지 않아요, 사실? 글쎄요, 오늘은 좀 우리가 이제 사실 살면서 야, 저거 좀 엄하게 처벌해야 되는데 그런데 아니 외국은 보면 굉장히 엄하게 처벌하는 것 같은 거 많은데 우리는 아주 설렁설렁 하는 것 같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서 법을 사실은 실질적으로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한테 편하게 쉽게 다가갈 수 있게 그렇게 풀어주시는 분이 오늘 계신답니다. 아, 그래요? 네. 자, 어떤 분인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세간의 화제를 모은 연예인들의 법정 공방. 이 모든 유명 인사들의 사건 변호를 맡아 연예인들의 수호천사, 무죄의 제족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가 있다. 바로 이재만 변호사. 많은 사람들이 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방송, 강연, 잡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소통하는 이재만 변호사의 쉽고도 재미있는 법 이야기. 지금 만나봅니다. 네, 오늘 쉐리 토크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명한 분인데. 예, 그러시죠? 예, 텔레비에도 많이 다른 나오시고. 방송에 뭐 텔레비전에 이런 데 많이 나오시는 뭐 많이 하시죠? 어디 하시는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제 그 이재만의 성공 스토리 만남이라는 그 이 시대의 멘토들한테 성공 시크릿을 듣는 그런 프로의 사회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이 기독교 TV CTS TV에서는 거기 미라클 아워라는 코너에서 법률 상담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외에 많은 그 사건 사고에 대해서 각 그 공중파 방송에서 법률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잡지책에다 컬럼도 쓰시죠? 그 잡지책도 이제 그 여성 로스쿨이라고 여성이 겪을 수 있는 법률적 문제에 대해서 그런 컬럼도 쓰고 있고 또 여성 잡지에도 또 이재만이 만난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 시대의 멘토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 독자들한테 소개하는 그런 코너에 또 진행을 맡고 있습니다. 다 쉽게 이렇게 풀어주시든 저희가 법을 워낙 어때요? 이렇게 사람들 만나면 법 잘 모르죠? 이제 법하면 너무 이제 어렵고 무섭고 또 모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제적으로 법은 이 상식을 기반해서 국회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의 상식적 수준에서 접근하면 쉽게 알 수는 있어요. 아니야, 근데 보면은 상식적으로는 이건데 법적으로는 이렇다. 이런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실제적으로는 구체적 타당성으로 들어가서 그런데 상식적으로는 이런데 법적으로는 다른 것 같아 보여도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것도 상식에 기반되어 있는 거예요. 상식이 짧아서 그렇군요. 좀 깊이 들어가면 그러니까 깊은 건 저쪽에다 여쭤보고 우린 얕은 것만 알고 있어서 그런 거 같아요. 아니, 책도 한 권 또 쓰셨다고. 그동안은 이제 법률에 관한 책은 썼는데 이번에는 그 진심 리더십에 관한 그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는 그런 리더십 관계에 대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제목이 뭐예요? 진심은 길을 잃지 않는다. 길을 잃지. 이제 그거는 이제 제가 그 이 시대 멘토들을 계속 인터뷰하면서 결국 지금 이제 SNS 시대고 또 인터넷이 기반돼 가지고 인간관계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는데 실제적으로 진심이 빠져 있으면 그 인간관계가 결국은 사상누각 같은 그래서 결국 그 시대 멘토들한테 들었던 것은
결국 상처를 주는 것도 사람이고 네. 또 상처를 치료하는 것도 사람이고 결국은 사람이다. 그래서 성공과 행복에 이르려면 누구와 함께 가느냐에 달려 있는데 그 누구를 얻는 성공 시크릿이 뭔지 그 경우에는 결국 진심 리더십이 그 안에서 작동돼야 되기 때문에 진심 리더십을 갖는 그런 비결을 쉽게 풀어 쓴 책입니다. 네. 그 쉽게 얘기하면 사람을 얻는 법이네요. 그렇죠. 예. 예. 사람을 낚는 법. 예. 네. 사람을 얻을 때는 꼭 진심으로. 그렇죠. 근데 이것들이 꼭 사심을 품어가지고 사기를 치려고 그래가지고서 내가 사기 얘기를 하도 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특별히 사기꾼이 많은 거 아니에요?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네. 실제적으로 통계를 보면 어떨지 몰라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예. 상당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그런 사기 범죄도 많고. 똑똑해서 사기 범죄가 많은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뭔가 욕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쉽게 접근해서 쉽게 사기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그렇죠. 이제 피해자의 경우도 잘 남의 얘기를 잘 듣기도 하고 또 그걸 잘 이용하기도 하고. 아니 그리고 사기를 한번 치고 나면 다시는 못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사기 재범률이 너무 높은 것 같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아주 유능한 사기꾼들은 피해자한테 가서 또 사기를 칩니다. 어머. 그럼 또 당해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만큼 그 사기꾼들의 그 기술이 상당히 아주 고도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아니 그런데 그게 사기꾼이 저는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보면은 사기꾼을 한번 사기를 치잖아. 그럼 주변에서 그 사람이 사기꾼인지 다 알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는 몰라요. 왜 그걸 모르게 해줘요 국가에서? 그게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사기를 결국 사기 범죄를 범해서 처벌을 받아서 결국 교도소에도 갔다 왔다 하면 그 죄의 대가를 치른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개과천선해서 다른 데서 살라고 하는데 저 사람은 전에 사기범으로 교도소 갔다 왔다 하는 걸 알려주면 다시 제기하는데 문제가 있고 또 다시 한번 추가적으로 이중처벌의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처벌받았던 사람을 그 사람에 대한 처벌에 대한 전과를 공개하는 거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수 있어요. 그때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사기꾼이잖아. 내가 얘 사기꾼이라고 그 얘기하잖아. 내가 걸리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럼 이상하지. 근데 단 하나 성폭행범만은 법에서 그렇게 발표해도 되게 법에서 만들어놨죠. 그래서 성폭행범일 경우에는 특히 아동 성폭행 이럴 때는 이 지역에 아동 성폭행범이 살고 있습니다 하고 알려주고 통보도 해줘요. 근데 이제 지금 제2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통보를 받은 그 범죄자는 한번 우연히 잘못해서 한번 그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자식이 자기 아버지가 범죄자니까 그게 주변에 알려지니까 이 자식은 아무 죄가 없는데 그래서 자살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해서 자꾸만 이제 죄 짓는 애들이 불쌍하다고 자꾸만 봐줘 버릇하고 또 감춰 버릇하고 그러니까 또 하고 또 나쁜 짓 또 하고 또 하는 사람 또 생기고 그래서 그게 이제 그래요 엄하게 해서 그러니까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처음부터. 그 이제 법의 여신의 DK 여신이 들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천칭 저울 들고 있죠. 그 저울은 한쪽엔 죄의 무게를 달고 한쪽엔 벌의 무게를 다는데 죄와 벌의 무게가 공평해야 된다는 거예요. 평등하게 누구한테나. 그래서 죄의 무게가 20인데 벌의 무게도 20이어야 되는데 엄격하게 하자. 경고적 효력을 세게 위해서. 하자. 그래서 죄의 무게가 20인데 30을 하면 그러면 공평하지 않으니까 죄와 벌의 무게를 공평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얘기 들으면서 답답한 부분들이 저희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이나 이렇게 먹는 거 가지고 장난쳐서 피해를 보거나 그런 것들은 어쨌거나 다른 사람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 당하니까 너무 억울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에 분개하는 거죠.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엄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공직자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이 되면
그러면 진급하는 데나 이런 데 아주 크게 좀 피해 자기한테 불리해지죠. 그리고 연예인도 음주운전하면 그냥 출연 정지예요. 그렇죠. 방송에 못 나오고. 그리고 이제 특히 그 수사기관 경찰관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한 번 하면 그 처음에 징계 수위가 거의 정직, 한 2번 하면 파면 이럴 정도로 다른 거에 비해서는 센 거죠. 그렇죠. 우리나라. 음주운전은 아주 엄하게 징계하고 또 처벌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우리나라가 평양은 좀 외국보다 좀 가벼운 거 아닌가 하는 게 늘상. 그렇죠. 이를테면 우리가 미국에 가서 교통 신호 위반하면 막 몇십만, 40만 원 막 이렇게 벌금이 40만 원, 50만 원. 그러니까 절대로 위반을 안 하죠. 잘못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뭐 몇만 원 안 하니까. 그리고 안 낸다? 아니, 내긴 내죠. 왜 안 낸 사람 되게 많아요. 안 낸 사람 진짜 많죠. 안 낸다 그러면. 근데 이게 그러니까 안 무서우니까 덜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래갖고 저희가 지금 손님 모셔놓고 너무 따지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그게 이제 변호사님한테 실제적으로 법 규정은 그 사실 엄격하게 돼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운영할 때 사실 그동안에 처벌한 그 다른 사람과의 형평 때문에 지금 갑자기 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는데 이제 국민적 여론에 의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중하게 처벌해요. 그것이 이제 이른바 성폭행범은 25년 처벌한 경우도 있고 뭐 10년 뭐 그래서 살인범보다 지금은 더 중하게 처벌하는 듯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근데 성폭행을 영원 살인으로 봐요. 이것도 살인과 마찬가지다. 살인이죠. 그래서 국민적 공감대가 지금 우리 사회자분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것은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렇게 되면 자연히 처벌도 법 규정 내에서 최고형으로 처벌하게 되죠. 음식도 음식으로 사기치는 거 그것도 엄하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그래서 이제 여론이라든지 국민적인 그 공감대 형성하는 게 중요하고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죠. 저희가 사람 얻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지금 사람들 다 어디 보내는 얘기를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진심 얘기를 좀 다시 또 한번 들어보죠. 진심이라는 게 사람을 얻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사람을 얻는 방법은 실제적으로는 제가 많은 사람을 인터뷰해서 얻은 그 성공 시크릿에 의하면 굉장히 간단하더라고요. 제가 실천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주면 그 사람을 얻을 수 있어요. 친해지죠. 그리고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상대방의 마음을 읽긴 좀 어렵죠. 근데 뭐를 원하는지는 알아요. 그럼 그 원하는 거를 내가 줄 수 없으면 주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외국의 유명한 데일 카네기라는 유명한 사람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낚시를 하러 갈 때는 그 낚시에 미끼를 지렁이를 쓰잖아요. 근데 나는 딸기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고기 잡을 때 딸기 아이스크림 넣어서 잡지는 않지 않느냐. 거긴 고기를 낚을 땐 고기의 마음을 읽으면서 왜 사람의 낚을 때는 상대의 마음을 읽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걸 지가 좋아하는 거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상대가 원하는 거를 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는데 상대가 원하는 걸 주려고 하면 이기적이기 때문에 주기 싫잖아요. 아깝고 내가 이걸 왜 줘? 그러니까 이걸 주기 위해선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보통 결혼할 때도 사람을 얻으려면 아주 정말 맹목적으로 그 사랑하잖아요. 눈에 자기가 해달라는 거 다 해주죠. 다 해주고 하늘에 별도 따다 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못생겨도 제 눈의 안경이라고 정말 맹목적으로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의 주인이 돼서 내가 나를 얻으려면 자기 자신도 그렇게 맹목적으로 사랑하라는 게 전제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맹목적으로 사랑하면 그리고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돼요. 난 못생겼다든지 나는 뭐 빽이 없다든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헬렌 켈러처럼 삼중고의 고통에 있는 사람도 자기 자신을 그 불우한 환경도 있는 그대로 자기를 사랑하면 결국은 자기가 자기를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 돼서 자기가 자기 자신을 통제할 수 있으면 그러면
줄 수 있어요. 통제가 가능하니까. 네. 근데 자기와의 소통이 안 되니까 주려고 하다가도 아깝죠. 그렇죠. 그럼 못 주죠. 그러면 사람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게 상당히 어려운데 소크라테스가 아마 그래서 행복론으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한마디 얘기를 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아라. 자기 자신을 통제해서 자기 자신과 소통해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되라. 그러면 결국은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도 소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내 사람으로 얻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러면 그 사람의 향기가 만리에 퍼져서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죠.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건 부부 사이에서 나 자신을 알기보다 상대방을 자꾸 알려고 해서 싸움이 되고 그러다 보면 이혼까지 가는 경우가 요새는 급격히 늘어났잖아요. 이혼 상담도 엄청히 받으시죠.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의 그 이혼 사유는 예전에는 외도, 고부간의 갈등, 부당행위, 폭력 이래서 딱 드러나는 누가 얘기해도 결국 부부로서 살기 어려운 그런 경우였는데 요즘의 이혼 사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아, 뭐예요? 성격 차이라고 그게 제1인데 성격 차이가 1위예요?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다. 그걸로 인해서 이혼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어느 날 막 가령 무슨 뭐 파마를 하고 들어오면 나 오늘 파마 이뻐 그러면 남편은 그냥 바쁘니까 이뻐 이러면 이혼할 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이쁘다 그랬는데 건성으로 대답했잖아. 안 쳐다보고. 그러니까 내가 머리를 하고 왔는데 왜 건성으로 쳐다봐? 이쁘다 그러려면 눈을 똑바로 쳐다봐. 어머 머리를 예쁘게 많이 뽑았네 이렇게 얘기해줘야지. 대충 보지도 않고 얘기하니까 승질나지. 헤어져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혼을 해요? 그런 게 쌓이면 그러니까 결국은 그럴 땐 조금 신경 써서 처녀 때처럼 진짜 그때 모습이 나온다든지 하고 한 30초만 말을 더 하면 될걸. 그래. 그거를 안 해서 쌓여요. 맞아요. 그래갖고 요즘에는 이 여성들의 교육 수준도 높아졌고 또 사회 참여도 많고 또 옛날처럼 이혼하면 경제적 자립이 안 돼서 어쩔 수 없이 남편에 기대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응남편이라고 그러는데 응남편 굉장히 위험해요. 그게 뭐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그냥 건성으로 응 이렇게. 아니 근데 내가 친구들 만나면 제 친구들이 집에 가면 부인이 대화를 좀 하자 그러네요. 뭔데? 그럼 그 옆집 여자의 사촌 동생, 부인의 뭐 동생이 다 그 얘기를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라. 그거 다 좀 이러고 듣잖아. 그 다음 날 또 얘기하는데 그 무슨 자세히 안 들었으니까 모르면 지난번에 얘기했잖아. 여자들은 남의 얘기를 할 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MC끼리도 이게 성격 차이가 이렇게 나는데. 피곤해서 못 살겠대, 피곤해서. 그 예전에는 이제 사실 우리 그 선조 조상들 지금부터 뭐 한 7, 80년 전만 해도 결혼할 때 그 신혼의 그 신혼의 신부들한테 혼수감으로 삼배를 해줬어요. 삼배요? 저 수의 만드는 왜요? 죽을 때 입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해주면 그 신혼의 신부가 가서 그 남편의 몸대로 수의를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장롱 깊숙이 두고 이 내 남편은 내가 앞으로 5, 60년 후에 죽을 때 내 품에서 세상을 떠나면 신혼 때 만든 이 수의 입혀서 그래서 산소 만들고 거기에 꽃도 심고 다 해야 내가 아내로서 그리고 며느리로서의 이 집안에서 일이 끝난다. 이거를 인생의 초입에서 인생의 끝을 볼 수 있게 알려줬다고요. 근데 요새는 자식이 한 명씩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딸들도 외국 유학시키고 공부를 너무나 많이 시켜서 수의를 혼숙감으로 넣어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이 딸이 가서 남편한테 무시당하면 이혼하라 그래요. 그렇죠. 친정 엄마들. 관둬라. 그러면 야 남자가 걔밖에 없더니 아이고 참나 널 이게 남자다 야 대단하다 야. 그러니까 남자분들이 이제는 정신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시대가 왔습니다. 잘해주셔야 좋은 되는 거예요. 시절 다 갔습니다. 이제. 근데 지금 시대는 1년에 36만 쌍이 결혼을 하는데 이혼이 12만 한 6천 쌍 돼요. 어머나. 그러니까 이혼이 굉장히 드물었는데 지금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이혼자의 대열에 낄지 모르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게 무슨 성격 차이가 이혼 사유되냐고 하면 안 되고 조심해야 돼. 저기 그러면 이혼하러 온 부부들 중에 변호사님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혹시라도 마음을 바꾸신 부부들도 있죠. 그럼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혼하러 왔는데 이혼 사유도 아닌 것 같고 이혼하러 왔어요.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이혼을 하면 대한민국에서 같이 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카운셀러를 했어요, 그날은. 그랬더니 그분이 가가지고 자기가 내 고통을 어떻게 아느냐. 난 도저히 살 수 없어서 변호사를 찾아갔더니 카운셀러랑 하고 있었다고 그러고 다른 데 가서 이혼 소송을 하고 저한테 굉장히 좀 뭐랄까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는 걸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변호사 사무실에 와서 이혼을 얘기할 때는 그걸 그 정도 갖고는 이혼하지 말고 더 잘 살아보세요. 이런 얘기하는 게 좀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 소송을 하다가 상대방이 정신 차린 거예요. 설마 이혼을 할까 하는데 소장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소송 도중에 그 상대방이 내가 당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자기 재산에 반을 분할해서 등기를 다 넘겨줬어요. 그러고 다시 결합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야. 참 내가 하여튼 이혼이라는 게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거는 그렇게 안 되도록 정말 우리가 잘 살아내야죠, 뭐. 우리부터가. 그게 하려면 저는 얼마나 잘 참고 삽니까 지금? 근데 응남편만 안 되면 됩니다. 응남편만 안 되면 되고 얼굴색은 까마세요. 알겠습니다. 사실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매스컴을 타다 보면은 억울한 일도 많고 힘든 일이 많아서 사실은 이재만 변호사님이 그런 일로 유명해지셨잖아요. 연예인을 많이 도와주셔서. 연예인 사건은 이제 일반인 사건하고 좀 틀립니다. 그래서 형사 사건도 그렇고 또 이혼 사건도 그렇고. 왜냐하면 일반인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형사 사건의 경우에는 죄만큼만 처벌받게 해주면 돼요. 죄가 없으면 처벌받지 않게 하고 죄가 있으면 그만큼만 처벌받고 또 이혼 사건의 경우도 이혼 사유가 있어서 도저히 못 살겠다 그러면 가장 그 유리한 경제적 자립이 가능할 수 있는 재산 분할도 아주 법적으로 제일 많이 받을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근데 연예인 사건은 그 일반인처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이 사건으로 올 수 있는 2차적인 피해를 막아줘야 돼요. 그게 이제 이른바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같이 해줘야 되는데 이 유명인들의 사건의 경우에는 그 언론이라든지 또는 악성 댓글의 표적이 돼서 그 사건에 대해서 많은 얘기들이 떠돌아다니기 때문에 인터넷상에 그래서 이중적인 2차적인 또 처벌을 받는 것처럼 돼요. 그래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방지해주기 위해서 이 언론이나 갖고 있는 그런 기자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 사실관계를. 그걸 설명 안 해주면 이 추측 보도가 막 나가고 그게 재생산이 되고 한번 재생산이 된 후에는 그 후에 사실이 밝혀져도 이게 일반인들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예인 사건은 사건은 사건대로 하면서 한편으로는 이미지 관리를 함께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죠. 쉐리토크 오늘은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의뢰를 하러 올 때 이 사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알아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변호사를 속일 수도 있잖아요. 요새 거짓말들 진짜 잘하더라고요. 어떻게 아세요? 근데 이제 그 상대방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이제 여러 가지를 추궁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속여서 자기가 변호사를 속여도 실제적으로 수사기관이나 또는 재판을 받을 때 속였던 부분이 튀어나오면 그럼 오히려 더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제 계속 추궁을 해서
결국 확인을 하죠. 그래서 너무 많이 어떤 경우는 추궁하니까 예. 당사자가 예. 우리 변호사가 꼭 검사처럼 그런다고 나를 막 그렇게 아니, 좀 오해하는 분들 있어요. 변호사 만나러 왔는데 왜 검사처럼 그렇죠. 보냐고. 네, 그러면 이제 설득을 해줘요.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으면 네. 상대방이 이렇게 추궁을 한다. 그럴 때 어떻게 내가 변론할지를 알려면 그럴 때 어떻게 대답하는지를 내가 듣고 예. 또 그래야 진실을 알아야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해서 설득해서 듣습니다. 그런데 그 진실을 아는 건 상대방의 진심은 정말 절박하게 자기 진심을 상대한테 전달하려고 하면 네. 전달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건 중에 하나가 네. 자기 자식이 그 특수강도 사건으로 대학생인데 네. 구속이 됐어요. 예. 그리고 그 증거가 명백하고 또 피해자도 명백하게 얘기를 해서 네. 그거는 거의 수사기관이나 뭐 영장실질에서도 다 확인이 돼서 구속이 됐는데 네. 부모만 아버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 자식은 그럴 자식이 아니라 없다. 그럴 수 있죠. 아들을 만나봐라. 네. 얼마나 착한지 뭐 그래서 구치소로 아들을 만나러 갔어요. 네. 가갖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노트를 펴놓고 예. 얘기를 들어야지 이제 예. 추궁을 해서 진짜인지 예. 아닌지 논리적인 그 설득력이 있는지 예. 울기만 해요. 애가. 예. 그래서 울음소리에서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으니까 기다렸어요. 근데 계속 울어요. 네. 그래서 얘한테는 오늘 얘기를 들을 수 없겠다 하고 이제 오늘은 좀 잘 안돈시키고 다음에 와야 되겠다 하는데 그 울음소리가 약간 비명소리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날은 얘기를 못 듣고 예. 돌아왔어요. 예. 돌아오니까 아버지한테서 교도소 구치소 갔다 왔으니까 궁금하니까 예.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어떻습니까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드님은 죄가 없는 것 같다. 이 무죄인 것 같으니까 예. 무죄 변론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네. 그러고 그 사건은 무죄 판결이 났어요. 어떻게? 근데 그래서 그때 제가 느꼈어요. 자기의 진심은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울음소리로도 전달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때 그런 생각했어요. 얘는 자기 얘기를 아무도 들어준 사람이 없구나. 근데 변호사가 와가지고 노트를 펴놓고 자, 네 얘기 좀 들어봐라 그러니까 너무 서러워서 이제 내가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서 울었던 것 같은 그런 게 느낌이. 무의식적인 느낌이 있었나 봐요. 예. 그러니까 그냥 가면서 예. 얘기도 듣지 않았는데 느낌으로 예, 이게 죄인이 우는 울음소리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좋은 변호사님이시구나. 정말 아니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꼭 말로만 이렇게 듣는 게 아니라 예. 울음소리도 듣고 또 한마디 말로도 네. 느낌이 오는 수도 있죠. 이게 이제 변호사가 다들 그렇게 이 변호사님처럼 훌륭하신 게 아닌 것 같아요. 이재명 변호사가 특별히 훌륭하신 분 같아요. 훌륭한 변호사 많습니다. 예, 그러면 그 저희 연예인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제가 연예인 얘기하면 제가 먼저 좀 드릴 얘기가 예. 저도 이제 가끔 술을 먹잖아요. 네. 근데 어떤 친구가 시비를 걸어요 와서. 그래서 제가 처음에 그냥 가시라고 그렇죠. 미안하다고 계속 시비를 거니까 화가 나잖아요. 이거를 이제 어디 옆에 술병이 있어 이걸로 한 때릴까. 어쩔까. 잡다가 이렇게 생각해보니까 이거 때리면 신문에 나요. 정한용이 음주 난동. 그렇죠. 예. 한밤에 웬 폭력.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 내가 맞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 친구를 이 술병을 줬죠. 야, 네가 날 때려라. 나도 아주 피곤하다. 너 같은 놈 때문에 내가 좀 누워서 쉬자. 그런데 주려고 이렇게 보니까 또 마저도 신문에 나요. 정한용의 음주 봉변. 그냥 뺐고 잘못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술집은. 예. 우리는 무슨 불쌍한 경우입니까? 그 불쌍한 경우가 아닙니다. 그 경우는 자기와의 소통에 성공해서 자기 자신의 주인이 된 거예요. 예. 그건 굉장히 득도의 경지에 이르러서 한 행동인데 말하자면. 그 행동은 외부적인 어떤 그 이런 환경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보긴 해요. 왜냐하면 유명인의 경우에는 착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유명인이 아닌데도 그렇게 행동을 했다 그러면 아주 최고의 경지고 최고의 전략이죠.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이고 또 상대는 저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 상대가 돌아가면 존경심을 갖게 돼요. 야, 그 정한용 씨 만나봤더니 상당히
인품이 좋더라. 그래서 그 못된 술주정뱅이가 팬으로 바뀔 수 있는 그 진심 리더십의 1단계로 돌아가신 거예요. 술값까지 내고 오지 그랬어요. 술값으로 했네요, 내가 진짜. 그래서 제가 두고두고 너무 억울한 거야. 그놈을 한 대 때려줬어야 되는데, 그걸. 근데 사실 연예인들 같은 경우 연예인들이 너무 불쌍한 그렇죠. 경우가 명예훼손 같은 경우 예. 송일국 씨 예. 얘기가 있었죠. 송일국 예. 무슨 거짓말로 맞았다고 예. 막 여기다가 예. 그 사건을 맡으셨었어요. 그 송일국 씨 사건의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신혼 때라서 네. 맞아요. 막 기자들이 막 취재를 하려고 할 예. 때, 근데 이제 그 어떤 프리랜서 기자가 그렇게 그 음해를 했기 때문에 그 일로 인해서 그 부인은 판사였고 예. 아내는 예. 형사 고소당했으니까 아직 밝혀지기 전이라 네.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그 결혼식을 그렇게 진행했죠. 아유. 그리고 이제 그게 굉장히 그냥 고통도 많았고 네. 또 그 당시에 굉장히 그 한류 스타로 아주 반듯하게 예. 그렇게 잘 이렇게 성공가도록 네. 갈 때 좀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는데 본인이 나는 영화 배우의 생명을 걸고라도 이 일을 밝히겠다. 그래서 결국은 그게 밝혀져서 네. 아니 근데 정말 저희도 처음에 이제 송일국 네. 씨가 이 알통도 있고 체격도 좋고 뭐 그러니까 혹시 진짜 뭐 습격 미쳤는데도 상대가 많이 다칠 수도 있으니까 뭐 어떻게 우발적으로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 전혀 근거 없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때 그 현장을 그 CCTV도 그 비슷한 CCTV가 그게 없었으면 있었고. 어떡할 뻔했어요. 이제 그게 없었으면 그거 없는 대로 또 이제 또 찾아야 되는데 마침 CCTV가 있었고 네. 또 하나는 그 현장을 재현하는 자료로 네.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해서 그때 이제 송일국 씨가 그 시간에 와서 다 재현도 했고 네. 또 그걸 좀 더 잘 보여주기 위해서 마치 영화처럼 지미집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찍어서 만들어서 줬었죠. 근데 그 마음이 힘든 건 말로 다 그렇죠. 못하잖아요. 그렇죠. 아휴. 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는 그때 만약에 폭력으로 결국은 누명을 쓰게 되면 그 이후의 활동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폭력을 행사했으면서도 또 부인한 게 됐으니까 네. 그건 더 나쁜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본인은 결국은 끝까지 그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여기자가 있었고 네. 또 여기자가 데리고 간 사진 기자가 2명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목격자는 상대 측밖에 없었고 예. 이쪽엔 목격자가 없고 아유. 상대는 진단서를 내고 뭐 그 6개월 중상이라 그러고 막 이렇게 예. 고소해서 보도는 다 되고 예. 사진 기자를 어떻게 그때 진술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맡아서 이제 이걸 해야 되겠다라고 했던 게 그 사진 기자를 취재한 다른 기자의 얘기를 듣고 바로 알았어요. 그때 만약에 그때 그렇게 6개월 중상이 될 정도라면 분명히 상처도 있고 피도 나고 그랬을 텐데 그렇겠죠. 그래서 그 사진을 찍었으면 그게 보도가 됐을 텐데 보도가 안 됐어요. 예. 그래서 다른 기자가 그 사진 기자한테 취재를 했었어요. 그때 사진이 있었냐? 그리고 상처가 있었냐? 예. 그러니까 상처도 없었고 그런 사진도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구체적으로 다 가기 전에 진짜. 그러면 이거는 사실이 아니구나. 그럼 목격자가 근데 나중에 증언을 또 해요. 네. 뭐 그렇게 있다는 것처럼. 그래서 그 사람 또 위증죄로 또 고소를 네. 했죠. 저희들이. 그래서 네. 그 위증죄로 고소해서 또 거기서 나오는 증거를 가지고 예. 결국은 밝혔죠. 참 이겨도 아니 마음 보니까 아파요. 이 변호사님이 우리 이재만 변호사님이 거의 형사 콜럼보인데 네. 수준이요. 그러면 지금 하신 게 송일국 씨 또 그 외에 연예인들 또 있으세요? 소개 좀 해주세요. 제가 연예인 사건은 수십 명이 넘는 그래요? 것 같아요. 예. 굉장히 많은데. 예. 유명했던 건 이제 그 주병진 씨 사건이 예. 유명했죠. 예. 그 사건은 지금 1심에서 유죄 판결을 선고받고 그다음에 그러고 왔었죠. 네. 그래서 그 사건에 대한 그 무죄에 대한 생각은 TV 1심에서 TV에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하고 약간 울먹이는 모습을 보고 네. 약간 뭐가 이상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사건이 무죄가 아닌가 할 때는 그 동료들이 왔을 때 그때 네. 이제 이성민 씨도 예, 제가 왔었죠. 봤었죠. 그래서 이성민 씨한테 물어봤죠. 이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도와주려고 그러고 무죄라고 확신을 하느냐 그랬더니 자기가 고소당했다는 소리를 보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할 때 그 전화 목소리를 듣고 나는 죄가 없구나 하는 걸 느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에 그렇다면 이건 동료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증거를 확보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동료 연예인들이 굉장히 많이 도와줬습니다. 예. 뭐 증거 찾으러도 다니고 그리고 그 사건 현장이 새벽 2시 반인가 그랬었는데 새벽 2시 반에 그 현장을 그 시간 상황을 보려고 또 그때가 토요일이라 토요일 날 새벽 2시 반에 그 시간에 자꾸 가봤어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다시 반복해서 보려고 그 촬영을 했어요. 그 현장을 쭉. 네. 그 촬영한 걸로 보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목격자들도 찾아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에 대해서 저희가 증거를 찾은 것 같고 결국은 고소를 했어요. 네. 근데 무고로 고소할 수 없으니까 무고로 고소했다 증거 없으면 또 영무고 당하니까 네네. 정확한 증거로 위증으로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고 그리고 무고로 고소했어요. 근데 무고로 고소했을 때는 이미 위증과 무고 고소해서 증거가 나왔어요. 자기네들끼리 싸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자해공갈단들이에요. 그래서 합의금으로 돈 받아서 놓는 과정에 다툼이 생겼는데 이 다툼이 생길 때 얘네들끼리 조사를 받을 때 증거를 얼굴을 때려서 상처를 내게 한 거는 맞다. 근데 상대가 때리라고 그랬다. 또 얘는 이제 서로들 그걸로 법정에서 그러니까 이제 벌써 다 나온 거죠,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주병진 씨 사건은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 지상 보도가 계속 됐는데 그러면서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그 증언이 나올 때는 뭐 거의 결정적으로 도대체 이 젊은 아이들이 무슨 이런 일을 하느냐 막 이렇게 재판부도 이상하게 생각할 정도가 됐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는 결국은 이제 무죄 판결까지 가는데 점점 무죄 쪽으로 갔죠. 근데 이제 그 주병진 씨 경우에는 그 너무 힘들어하고 도저히 한국에서는 살 수 없다 해갖고 너무 고통스러워했는데 이게 무죄가 돼서 이제 다 풀어질 줄 알았는데 네. 그 이후에 한 10몇 년 후에 TV에 나온 걸 보니까 아직도 자기는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당시의 고통. 그만큼 정신적으로 충격이 큰 거죠, 사람들한테. 그 사람들한테 그런 사건이 사실은 본인의 잘못과 저거 없이 무죄라고 그랬는데도 사람들한테는 계속 그렇죠. 그런 어떤 저게 남아있는 거예요. 찌꺼기가. 그래갖고 그래도 뭔가 뭐 잘못이 있겠지 뭐 이러고 그때는 그거는 잘못이 전혀 없는 사건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폭행 사건이 아니고 자해공갈단의 피해자예요, 그 주병진 씨가. 그리고 그때 이제 조사를 다 했는데 뭐 그때 뭐 체액 검사도 뭐 아무것도 안 나왔고 그런 것 자체도. 그리고 지네들이 주먹으로 증거도 이렇게 조작했고. 그리고 이제 사실은 진술도 다 자백 진술도 나왔는데 근데 그 피해자는 저 공범은 처벌 받았어요. 형사처벌. 근데 그 가해자는 재판 도중에 도망갔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갔는데 외국으로 가면 기소 중지돼서 이제 공소시효가 진행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국에 있다가 들어오면? 한 80살이 돼서라도 들어오면 바로 체포돼서 처벌받아야 돼요. 아,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때 자해공갈단으로 돈을 좀 쉽게 벌려고 했지만 그 대가도 그 가해자도 굉장히 가혹하게 받고 있는 거죠. 지금 불법 체류로 있을 테니까 매일매일 얼마나 긴장 속에서 불안 속에서 살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무죄 그리고 땅땅땅 쳤을 때 기분은 어떠세요? 되게 궁금해요. 저는 그 무죄 판결 선고 받을 때 법정엔 저는 안 갑니다. 아, 그래요? 당사자들만 뭐 주병진 씨 때도 저는 안 갔어요. 가시죠. 그건 이제 법상. 아니 갈 수는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안 갔어요. 아, 그래요? 그 이제 당사자들하고 갔는데 이제 전에만 들었어요. 피가 마르더라고요. 우황청심원을 먹고 들어갔다고 그러고 이 무죄 판결이 선고될 때 뭐 크게 환호성이 들렸다 그러고 뭐 그런 얘기는 전에 들었죠. 그리고 보람 있는 건 아무래도 그 후에
잘 활동하는 거. 예. 지금 뭐 사업도 주병진 예. 씨 사업도 잘하고 또 송일국 씨는 뭐 보면 예. 삼둥이 아빠가 돼갖고 예. 방송도 잘 나오고 예. 그런 모습 보면 보람을 느끼죠. 쉐리토크 법무법인 청파의 이재만 변호사님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 변호사님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공부를 잘하셨나 봐요. 수제 소리 좀 들으셨죠? IQ는 조금 높은 것 같은데 수제 소리를 듣거나 이러지 못한 게 저는 1등을 못 해봤어요. 그러니까 1등을 하려면 일단은 머리는 평범해도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는데 열심히 노력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아주 자유로운 영혼처럼 이렇게 편하게 그런 걸 좋아했어요. 사람 만나는 걸 좋아했고. 근데 생각나는 건 아주 어렸을 때 저 시골에 가면 이제 족보를 꺼내놓고 우리가 이런 집이다. 이런 집안이니까 과거 공부해서 이제 그 시절 말하자면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라 하고 이렇게 그런 얘기 들었던 기억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한글도 빨리 깨우치고 하니까 아마 집안 어른들이 시골에서 아, 이놈 뭐 한가닥 하겠구나 해서 아마 앉혀놓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럼 고향이 어디신데요? 전 서울 토백인데 그 선산이 경기도에 있었어요. 국수리에. 그래서 이제 시골은 이제 경기도 국수리로 갔고 서울에서 사는. 뭐 옛날에는 다 서울 시내도 시골이었어요. 그렇죠. 뭐 보면은.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법과를 가신 거예요? 아니, 전 정치외교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자는 정치가 참 남자가 해볼 만한 거다. 학문적으로도 해보자. 그래서 정치외교학을 공부했다가 근데 정치학과를 나오고 보니까 머리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물도 강도 없는데 여기 다리를 놔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치인가? 이게 뭔가 뜬구름 잡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완전히 뜬구름 잡는 학문 같다. 그래서 정치란 무엇인가에 대한 학문적 깊이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는 학교에 가면 4년 동안 다녔는데 첫눈을 교정해서 보지를 못했어요. 왜요? 첫눈을 맞이하지를 못하는 게 학교 문이 자꾸 닫혔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10월달 되면 학교 문 닫아요. 대몰. 그때는 데모가 많을 때니까. 군인들이 맨날 이렇게 탱크 갖고 와서 학교 안에 들어와 있고 이러던 시대죠. 그때 이제 우리 때 이제 유신도 있었고 그랬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교 공부도 그렇게 많이 못했고 정치학에 대한 공부가 이제 상당히 깊이.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가서 행정학 했습니다. 구체적 학문, 행정 이거. 근데 행정학을 하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저 동부전선에 가갖고 3년 그때는 지금하고 달리 3년. 근데 이제 교련이 있어갖고 3개월 있지만 그래서 그 3년 만기 이제 병장으로 전역하고 오니까 대학을 제가 삼수해서 들어갔어요. 떨어져갖고 자꾸. 그러니까 삼수했고 대학 들어갔다 대학원 마치고 군대 갔다 오니까 31인가 2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 나이에 결혼들 많이 했어요. 그 당시에는. 그 결혼도 안 하고 직장도 없고 그래서 이거 어디 직장을 갈까 이러다가 그때 행정고시 좀 공부하고 있을 텐데 도서실에서 밖에 보니까 우산 쓰고 다니는 사람이 보이는데 우산 안 쓰고 뛰어가는 사람이 보이길래 법치국가에서는 법을 알아야지 저게 우산의 역할을 하는구나. 그래서 변호사 자격을 한번 꼭 가져야 되겠다. 근데 학창 시절에는 고시 공부할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을 가끔 보는데 이건 사람이 아니고 유령같이 허해갖고 얼굴이 하해서 힘도 없이 걸어가는 것만 보고 그 다음에 보면 안 돼갖고 또 그러고 있고 그래서 저거는 저 신성같이 나하고는 먼 그런 공부다. 그러고 이제 그때는 잘 안 했는데 이제 그 나이 됐을 때는 어려우니까 한번 해볼만 하지 않겠냐. 그래서 해보겠다. 그래서 그때 우산 쓰고 우산도 없이 뛰어가는 사람 보고 그 한 사람에게 내가 우산 없는 사람한테 우산을 씌워줘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죠. 그래 고시 공부를 31살에 시작하셔서 32인가에 이제 그래갖고
이제 이 공부가 대체적으로 전 이제 독학을 했는데 한 7년쯤 걸려요. 누구나 시작하면. 왜냐면 법대 4년 다니고 한 2년도 공부 대학원에서 하고 그러고 붙는 게 제일 많이 붙고 그 저희 때 합격 평균 연령이 29점 몇 세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30대가 평균 연령으로 붙으니까 한 7년 정도 공부하죠. 근데 저는 그때부터 하니까 이제 굉장히 7년이 길잖아요. 그렇죠. 7년은 어떻게 해요? 전 2년 만에 합격시키려고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밤낮 없이 공부하셨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또 그 전에 그래서 그게 뭐야 행정학도 그런 것들도 있죠. 그래도 약간은 이 튼튼하죠 기초가. 저 행정고시 때도 공부한 게 있고. 그래서 2년 동안 제 별명이 바위돌이었었어요. 자리에 한 번 앉으면 움직이지 않으니까. 안 움직인다고. 그래갖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긴장을 해서 주변이 전부 다 열심히 했어요. 그 분위기도 참 좋게 만들고 했는데 근데 2년 한 반쯤 됐을 때 1차도 붙고 남들은 뭐 10년 동안 해도 1차 안 붙는 사람도 있고 그랬는데 1차에 붙었어요. 1차 붙고 그 다음에 2차 시험 보는데 합격할 뻔했어요. 아슬아슬하게 떨어졌는데 합격할 뻔했어요. 그러면 합격 언제 하셨어요? 그리고 합격할 뻔했을 때 붙어야 되는데 그때 떨어지면 그게 누가 그러더라고요. 고시 모독죄. 너무 빨리 합격할 뻔하면 그때 붙어야지. 그때 떨어지면 무의식적으로 고시 모독죄라는 게 있어서 5년 거치 6년 상환의 벌을 받을 거다. 누가 그러더니 그 벌을 제가 받고 40을 코앞에 두고 합격했습니다. 이야. 그래서 저도 7년을 채웠어요. 일단 7년은 채워야 되는 건가 보네요. 저도 보통 사람처럼 다 채웠습니다. 늦게 아주 고시를 하셨군요. 그래서 사실은 변호사분들은 이제 여러 분 뵈는데 또 보면은 그분들이 법을 소위 말하면 이제 그 일반 어려운 사람들의 그 상황을 우선은 그 사람이 인품이 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세상을 좀 알아야지 법만 알아갖고 되나? 그래서 이제 법조인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변호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자질이 뭐냐. 전 세 가지 정도를 꼭 가지라고 해요. 하나는 성실해야 된다. 성실하다. 우선 성실하면 이 시험 공부를 하는 사람도 성실하면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근데 불성실하면 반드시 떨어져요. 그리고 사건을 해결할 때도 성실하면 해결할 수도 있고 해결 못할 수도 있지만 불성실하면 해결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성실이라는 건 사건을 여기서부터 파서 들어가요. 진실을 향해서. 근데 진실이 여기 있는데 중간에서 말면 확인 못하니까 나올 때까지 들어가야 돼. 이게 성실성을 갖고 그 다음에 이걸 파고 들어갈 때는 결국은 이제 해결책은 그 기록과 당사자의 경험, 말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 기록을 열심히 보고 당사자 얘기를 듣고 그 얘기를 현장 가서 재현을 해보고 그런 걸 쭉 해야 되는데 당사자의 얘기를 계속 들어야 돼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 고시에 너무 빨리 합격하거나 또 너무 똑똑한 사람들은 당사자 얘기를 서너 마디 들으면 다 알아들어요. 다 아니까 그 얘기는 필요 없고 알았다 얘기해야 돼. 다 아니까 그리고 얘기를 안 들어줘요. 그리고 그거 들어본들 거의 99% 이상은 필요 없는 얘기예요. 왜냐면 다 아니까. 근데 경청을 있죠. 그래도 계속 듣다 보면 거기서 결정적인 열쇠가 나오기도 해요. 그거를 찾기 위해서 모래밭에서 바늘 찾듯이 경청을 자꾸 하다 보면 그런 걸 빨리 찾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을 그냥 이렇게 듣지 말고 진심을 가지고 뭔가 찾으려고 그런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우리 사회자 말처럼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 경험이 많아야 되려면 나이가 많아야 되는데. 좀 나이가 있어요. 근데 나이가 많을 때까지는 훌륭한 변호사 아니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직접 경험을 못하면 간접 경험을 하면 돼요. 그러면 책을 많이 보면 돼요. 소설책, 뭐 역사책, 또는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나와요. 이렇게 책을 많이 봐서 간접 경험을 하면 심리적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파악할 수도 있고 상대의 마음을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을 할 때 이 포기하지 말고 계속 하라고. 그래서 제 경우도 사실은 시험을 그 나이가 들어서 7년 하는 거하고 젊을 때 7년은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이게 안 되면 주변 사람들이 쟤는 폐인된다. 쟤는 안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하도 안 돼서 제가
예전에 지리산 천왕봉에 올라갔습니다. 예. 기도하러. 예. 그때는 이제 이 종교가 없었기 때문에 예. 거기 이 소주병 하나 들고 예. 천왕봉에 올라갔어요. 후배 둘하고 예. 지리산 종주하고 그래서 거기 올라갔더니 그 일출 보러 올라갔거든요. 네. 일출 보면 뭐 3대가 재수 좋다니까 제 대에 재수 좋으려고. 예. 그랬더니 그 천왕봉 거기에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일출 전에도 어스름이 있어서 환해요. 그래도. 예. 근데 갑자기 이 시험은 꼭 붙어야 되겠다 하고 간절함이 있으니까 갖고 가서 마실 술을 들고 사방에다 천지사방에다 뿌리고 조선시대 때 우리 어머니가 예. 자식 과거 급제하라고 왜 정한수 떠놓고 빌듯이 저도 빌었습니다. 천지신명께 내고 할 줄 모르니까 그냥 천지사방에다 이렇게 뿌리고 기도했어요. 붙여달라고. 이렇게 후배 둘이 붙잡고 형 창피하게 무슨 젊은 아마 젊은 무당이 만나 그랬을 거예요. 사람들이 너무 그냥 경건하게 그러고 이제 내려와서 공부했는데 그래도 시험이 안 되더라고요. 네. 정말 나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하고 바위돌처럼 했는데도 그러니까 꼭 이거는 누가 방해하는 것 같아. 너는 이 공부하면 안 돼 하고 방해하는 것 같아서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그때만 해도 젊을 땐가 봐요. 네. 신이여 나 좀 그냥 놔두소서. 방해하지 마소서. 나 혼자 열심히 해서 붙을 때니까 나한테 신경 쓰지 말라고 기도해요. 그래도 안 되더라고 시험이. 예. 그래갖고 할 수 없이 지쳐갖고 있는데 시험 보기 사흘 전에 네. 그때 누가 찾아와요. 예. 그랬더니 시험 보기 사흘 전에 아무도 찾아오면 안 돼요. 그때 그렇죠. 바쁠 때니까. 예. 근데 누가 찾아와서 쪽지를 전해줘요. 그 보니까 동생이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거기 영안실에 가서 네. 너무 원통해서 예. 동생 때문에 그냥 이틀 동안. 근데 시험 날이 발인 날이에요. 아유. 그러니까 이제 시험 보기는 이제 발인 날이니까 안 예. 되고 술만 마시고 밥을 거의 못 먹었어요. 그렇겠죠. 계속 울고. 예. 근데 발인 전날 시험 날에 가족들이 남아있는 가족들도 너무 힘들다. 너는 공부하던 게 있고 네 길이 있으니까 시험장에 가라고 이 탈진한 사람을 집으로 보내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전 탈진된 상태에서 집에 갔다가 시험장에 아침에 갔어요. 네. 이제 차를 보내줘서 갔는데 그 시험은 1차 시험은 객관식이라 1초라도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계속 문제를 계속 집중해서 근데 시험장 가서 있다가 그때는 1차를 4번인가 계속 떨어져요. 그때 네. 한 번 되고 나서. 그래서 멍하니 하늘 보고 있다가 나 시험장에 왔구나 그리고 탈진된 상태고. 예. 그러니까 시험이 될 리가 없죠. 그렇죠. 그 시험을 봤어요. 이제 그때 1차를 계속 떨어졌고. 근데 그 해에 그 시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 당시에 내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하늘 쳐다보고 이래도 된 건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됐어요. 그때 만약에 시험이 안 됐다면 이 시험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는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물을 채웠는지는 모르겠는데 어느 순간엔 채웠다고 그래도 이듬해 못 채울 수도 있으니까 그때가 유일한 기회였는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그 잡지사 이런 데서 합격기를 써요. 합격기를 써서 그 합격기가 이제 지금도 남아 있으니까 그 당시 걸 보니까 그런 대목들이 나오더라고요. 보름 전에 고시촌에 나를 동생이 데려다 주면서 차를 돌리고 나하고 인사하던 그게 마지막이 되고 시험 발인 날 그런 내용들이 조금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생각이 나는데 그래서 그때 지금 생각하는 게 포기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판단해서 이건 안 될 거다. 그러고 포기하는 거는 그거는 결국은 한 후에 포기해야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누군가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가 정말 간절하게 원하면, 정말로 간절하게 원하면 온 우주가 너를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 간절하면 그 노랑머리가 자기의 진심을 전해줬듯이 간절한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 진심이 상대한테 전해지고 또 자기한테 진심으로 자기를 대하면 또 상대한테 전해지니까 그리고 끝까지. 그래서 그걸 포기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법적인 문제들이 많이 생기면 제가 변사체라는 말을 꼭
기억하라고 그래요. 변사체 아시죠? 변사체. 막 이렇게 길 가다가 죽은 변사체. 그건 무슨 뜻이냐면 그런 변사체가 아니고 무슨 일이 생기면 먼저 전문가한테 가라. 변호사한테 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사는 꾸미지 말고 변호사한테 사실대로 얘기하라. 사실대로 얘기하라. 그래야 변론해준다. 그 다음에 체는 체념하지 마라. 너 스스로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거 도저히 안 밝혀질 거야. 난 그냥 포기하고 말겠어. 이러지 말라. 체념하지 마라. 그래서 저희들도 법조인이지만 법조인들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가 객관성을 잃을까봐 변호인을 선임해요. 자기가 자기 변호하지 않아요. 근데 뭐 일반인들이야 더더군다나 내가 법을 잘 아니까 내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변사체를 꼭 생각해서 변호사를 만나서 사실대로 말하며 체념하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청파에서는 어떤 일 하실 계획이세요? 이제 저희는 이제 사실은 이 환자들을 위해서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많이 하는데 그 환자들에 대해서 치료보다는 더 중요한 게 이제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예방 활동을 많이 하죠. 예방 주사. 그런 식으로 법적인 거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면 결국은 그 문제를 해결할 때는 더 많은 비용이 들죠. 그래서 예방 주사 맞듯이 예방법학적 지식을 알려주기 위해서 지금은 아는 법이 힘이 되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어렵고 무섭다고 생각하지 말고 법은 친구다라고 생각하면 도움이 되죠. 그래서 이제 예방법학적 입장에서 어려서부터 법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주니어 로스쿨이라는 과정에서 아이들한테 그걸 가르쳐주고 또 리틀 로스쿨 또 주니어 로스쿨 이런 책도 제가 아이들을 위해서 또 책도 만들었고 그리고 이제 여성 로스쿨이라고 그래서 여성들이 아직도 사회적 약자라 이제 여성들이 알아야 될 법적 지식을 여성 로스쿨이라고 그래서 이제 여성동아에서 계속 연재를 하고 있고 또 제가 이제 여성가족부 정책자문위원이라서 그 점에 대해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지금 제가 꼭 쓰고 싶은 책이 있는데 그것은 이번에 뭐 세월호 사건도 있고 있었지만 회사라든지 기업들이 실제적인 어떤 법이라든지 윤리를 지키지 않아서 훨씬 더 큰 이런 큰 문제가 생겼죠. 회사도 무너지고. 근데 그것만 잘 지킬 수 있다면 회사가 물론 이제 법이나 또는 회사의 윤리라든지 이런 거를 교육하고 지키는 프로그램이라든지 그거에 관련된 지금 책을 저술하고 있는데 그 훈련 비용이 다소 든다 할지라도 이 안전을 위한 회사의 안전을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회사가 나중에 치러야 할 대가는 훨씬 더 커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적은 비용이라고. 예방을 하자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예방법학적 입장에서 직업윤리에 대한 책을 저술할 그런 이제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좋은 일 정말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끝나시면 따로 보자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따로 뵈면요 돈 내야 돼요. 방송할 때 좀 말씀을 나눠야지. 근데 오늘 우리 이재만 변호사 모시고 저는 처음에 얘기 시작할 때 자기 자신부터 사랑하고 시작하라는 모든 데로 자기 자신을 찾고 자살 방지 그 협회에서 일을 또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정말 우리가 자 스스로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각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또 느꼈습니다. 저는 한 사람의 눈이 바뀌면서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됐구나 생각을 한 게요. 그 우산 없이 가는 사람 우리는 그냥 저거 비를 맞고 이렇게 가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 사람에게 우산을 받쳐주는 사람이 되겠다 해서 지금 이재만 변호사가 태어난 거잖아요. 우리는 과연 어떤 것을 보면서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했습니다. 우산 없으시면 제가 받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산 사야죠, 제가 스스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